가죽 구두에 난 작은 흠집 하나가 결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5억 원을 선뜻 내놓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잔금을 치르던 그 순간 그녀는 돌연 모든 걸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눈에 포착된 아주 사소한 디테일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바로 예비사위의 구두에 난 기묘한 흠집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무심코 지나칠 법한 그 작은 흔적이 그녀의 직감을 깨웠고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흠집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딸을 그 남자에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확신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자의 직감,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폭력에서 벗어나는 한 어머니와 딸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임숙자 가명, 올해 62살입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죠. 제 인생은 평범했지만 굴곡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홀로 제 딸 민지를 반듯하게 키워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껴두었던 짙은 회색 니트 카디건을 꺼내 입고 핸드백 가장 깊은 안주머니에 은행 보안 카드를 넣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제가 수십 년간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노후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5억 원을 딸의 신혼집 계약금으로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판교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딸 민지와 예비 사위 우진이는 일찌감치 방 2개, 거실 하나가 있는 전망 좋은 로열층을 찜해두었죠. 오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이체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모델하우스 로비에서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구조 좀 봐. 양창이라 맞바람 불어서 통풍도 좋고 주방도 엄청 넓어.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은 딸은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평소 디자인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오늘은 물 만난 고기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훤하고 좋네. 우리는 상담 테이블에 앉았고 분양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잔금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안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진이가 슬쩍 보더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저희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래, 자식들 돕는 건데 잘한 일이지. 하지만 그가 서류를 작성하려고 다리를 꼬고 앉는 순간 제 시선이 우연히 그의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색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광인하게 잘 닦여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 구두의 옆면, 발볼이 닿는 그곳에 가늘고 날카로운 흠집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 긁히거나 낡아서 생긴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리한 커터 칼로 작정하고 그은 듯 단면이 아주 매끄럽고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절개선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거실에서 미쳐 날뛰던 전 남편.
그가 커터 칼을 들고 소파와 식탁, 심지어 벽에 걸린 결혼 사진까지 하나하나 긋던 그 모습. 그때 그 가죽 소파에 났던 상처가 딱 저랬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계산된 각도로 그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직선적인 그 상처. 저는 고개를 들어 우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지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다정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 뒤에 겹겹이 쌓인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구두의 흠집. 그건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놈도 똑같은 놈이다. 도망쳐라. 상담 테이블로 돌아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깜빡한 게 있어. 이 돈 말이다. 예금 만기가 며칠 남아서 지금 당장 이체가 안 되네. 다음 주에 다시 와야겠다.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오늘 된다고 했잖아. 은행 착오가 좀 있었나 봐. 그리고 이 집 말고 다른 데도 좀 더 둘러보고 결정하자. 집 사는 게 한두 푼도 아닌데 서두를 거 없잖니. 저는 짐짓 태연한 척 카드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우진이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평생 살 집인데 신중해야죠. 저희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지는 입이 툭 튀어나왔지만 예비 신랑이 저렇게 나오니 더는 보채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계속 그 구두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과민 반응일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번 지옥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제 딸까지 그 불구덩이에 밀어넣을 순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나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제 습관이죠. 저는 창고방으로 들어가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픈 과거가 들어 있습니다. 찢어진 사진, 빛바랜 진단서, 그리고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민지를 업고 도망쳐 나왔던 날의 기록들. 사진 속에 저는 뺨에 붉은 멍이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6살 민지가 V자를 그리고 있었죠. 전 남편은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칼로 그어댔습니다. 그가 소파를 그을 때 짓던 그 서늘한 표정. 오늘 우진이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우진이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는 사생활 설정을 거의 해두지 않았더군요. 프로필 사진은 캠핑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민지는 그의 등 뒤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소유물처럼요. 지난 6개월간의 게시물을 훑어봤습니다.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본인 독사진이거나 남자 동료들 혹은 낯선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찍은 거울 셀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뒤로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거울에 비치는데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 나를 위해 투자하자. 댓글에는 여자들이 오빠 너무 멋져요.
몸매 대박이라며 난리였고 그는 일일이 대댓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정작 민지의 인스타그램에는 보름 전 야근하는 사진과 함께 우리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엔 우진이의 좋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문득 지난번 식사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우진이는 항상 민지 메뉴를 자기가 골랐습니다. 민지는 매운 거 못 먹어요. 이걸로 주세요. 민지가 나 오늘은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라고 작게 말해도 그는 웃으며 무시했죠. 속 버려. 내 말 들어. 그때는 그게 자상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자니? 아니, 아직. 저기, 지난번에 네 손목에 멍든 거 말이다. 그거 진짜 가방에 긁힌 거 맞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맞다니까. 엄마는 왜 또 그래? 민지야,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엄마, 제발 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우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민지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촉은 논리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확인해야겠다. 일주일 후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진이는 여느 때처럼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 제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무릎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입니다. 친구 어머님이 효과 보셨다길래 구해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저는 고마운 척 웃었지만 눈은 매섭게 그를 관찰했습니다. 민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푸하다고 말수도 적었죠. 민지야, 회사 일 많이 힘드니? 응, 요즘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해서 눈치 보여. 우진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여자가 너무 기쓰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해야지. 제가 슬쩍 반박하자 그는 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좀 달라요. 식사 도중 아르바이트생이 물을 따르다 실수로 우진이의 바지에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 여학생이 사색이 되어 사과했습니다. 순간 우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학생을 쏘아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거 드라이 클리닝비 얼만지 알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섬뜩했습니다. 여학생은 얼어붙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우진 씨, 괜찮아 희. 휴지로 닦아주려 하자. 그가 민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순식간에 다시 사람 좋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끼는 옷이라 순간 욱했네요. 하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모습,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약자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 전형적인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노트에 제가 본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지의 의견, 무시 및 퇴사 종용, 타인 종업원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기분 나쁠 때 순식간에 변하는 눈빛, 민지의 몸에 난 의문의 멍자국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옛날 수첩을 뒤져 부산에 사는 대학 동창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이는 기업 인사팀에서 오래 일했고 마당발로 통하는 친구입니다. 미경아, 나야. 부탁 하나만 하자. 장우진이라고 32세. 예전에 부산에 있는 제이테크라는 회사 다녔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장우진? 알았어. 내가 그쪽 인사팀에 아는 사람 있어. 기다려봐. 20분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숙자야, 너 이 남자랑 무슨 관계니? 우리 딸 예비 신랑이야. 왜? 큰일 날 소리. 얘 회사에서 제 발로 나온 게 아니야. 해고당했어. 뭐? 해고. 동료 폭행 사건이 있었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탕비실에서 동료 멱살을 잡고 밀쳤다나 봐. 그리고 입사할 때 냈던 이력서도 뻥튀기가 심했대. 특허 냈다던 거 다 거짓말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민지에게 자기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서울로 왔다고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대학 때 기록이야. 얘 학교 다닐 때 여자 후배를 밀쳐서 다치게 한 적이 있대. 교내 징계위원회까지 열렸었어. 여자 후배를. 데이트 폭력 의심 사례였는데 여학생이 합의해줘서 형사처벌은 면했나 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 폭력 전과 허세. 이 남자는 괴물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괴물. 고맙다, 미경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합니다. 사랑에 눈이 먼 상태니까요. 직접 부딪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진이의 본가가 있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에 인사드린다는 핑계였죠. 우진이네 집은 오래된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철물점이었고 이 3층은 살림집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셨어요. 우진이 어머니는 표정 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우진이 아버지가 러닝 셔츠 차림으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TV 채널만 돌리며 본체 만체 하더군요. 여보, 사돈 어른 오셨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하자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수? 앉으쇼. 집안일을 도와주는 외국인 도우미가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다 쟁반이 살짝 흔들렸는데 우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야, 눈 똑바로 안 떠? 칠칠 맞게. 도우미는 겁에 질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진이 아버지는 킬킬거리며 웃더군요. 하여간 여자들이나 외노자나 꽉 잡지 않으면 기어오른다니까. 저는 차마 차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 밑에서 억눌린 채 분노를 약자에게 푸는 어머니. 우진이가 어디서 괴물이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성을 하대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정 환경. 그는 그걸 보고 배우며 자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구토감이 밀려와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딸을 저 지옥으로 보낼 순 없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의 대학 시절 피해자 혹은 전 여자친구들을 찾기 위해서요. 데이트 폭력, 제이테크 폭행 같은 키워드로 지역 커뮤니티를 며칠 밤낮으로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익명 게시판에서 제이테크 제이대리에게 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오래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여자의 엄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우리는 강남역 인근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온 사람은 박소연 씨.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창백하고 마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소매옷을 입고 있었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진 씨와 1년 8개월 만났어요.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제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굴었죠.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통제가 시작됐어요. 치마가 짧다. 남자 동료랑 웃지 마라. 그러다 핸드폰을 검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말다툼하다가 그 사람이 제 배를 발로 찼어요.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란데 유산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사람은 의사한테 제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봉투 안에는 당시 진단서와 멍든 사진, 그리고 우진이가 보낸 협박 문자 캡처가 들어있습니다. 너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린다. 네 나체 사진 인터넷에 뿌릴 거야. 소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따님, 꼭 구해주세요. 저처럼 되지 않게.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경찰이 바로 움직여줄까요? 그리고 민지가 믿어줄까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어요. 뭐? 어디냐? 성모병원이에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저는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지는 링거를 꽂고 누워 있었고 우진이는 그 옆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되시죠? 환자분 자궁 쪽에 출혈이 있습니다. 유산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유산이라니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박상이 있어요. 외부 충격. 타박상.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진이 짓이다. 저는 아는 동생인 종 형사. 지금은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 형사, 성모병원 응급실 CCTV 좀 확보해줘.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당장 종 형사가 구해온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복도. 민지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는 그는 민지를 부축하기는커녕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는 귀찮다는 듯 발로 민지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올 때까지 그는 5분 넘게 민지를 방치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소연 씨가 준 증거들과 함께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은 이 악마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신 변호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비되셨죠? 어머니. 네. 갑시다. 사라가 만난 이런 무다가 이런 나가 같습니다. 식장 안에는 사복 경찰들이 하객으로 위장해 잠입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하고 신랑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우진이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제가 오늘 다 끝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용기를 내어 선자리였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는 돈 많은 장모님의 덕담을 기대하며 미소 짓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신부 엄마 임숙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 준비했던 5억 원 대신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예비 사위의 구두에서 기묘한 흠집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20년 전에 지옥으로 데려갔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우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우진 군, 자네는 내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 하지만 자네의 사랑은 폭력이고 통제고 기만이네. 우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장모님, 미치셨어요? 내려오세요. 그 순간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지가 응급실 바닥에서 고통 속에 기어가는데 우진이가 게임을 하며 발로 민지를 밀어내는 그 CCTV 영상.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이어 소연 씨가 보내준 멍든 사진들과 협박 문자들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게 자네의 실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는 끄라고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장우진 씨, 당신을 특수상해 협박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우진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너랑 네 딸년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와 욕설. 하객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경악했습니다.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살려줘서 고마워.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우리는 비로소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민지뿐만 아니라 소연 씨,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까지 나타나면서 죄질이 무거워졌죠. 징역 3년 6개월. 죄값치고는 가볍지만 적어도 그가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름 바꿀래? 이름. 이민지 말고 임솔로 바꿀래. 엄마 성 따를 거야. 아빠 기억도 그 사람 기억도 다 지우고 엄마 딸로만 살고 싶어. 솔은 소나무처럼 푸르게 살라는 뜻이라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임솔. 참 예쁜 이름이다. 그리고 딸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 5억 원 있잖아. 그거 우리 둘이 쓰지 말고 의미 있는 데 쓰면 어떨까? 어떻게? 나처럼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여자들, 도망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도망치는 사람들, 돕는 재단을 만들자. 꿈을 깨는 집 어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은 원래 딸의 행복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더 큰 행복을 찾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소연 씨도 합류해서 행정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베란다에 화초를 키울 수 있는 따뜻한 집입니다. 매일 아침 딸 소리가 출근할 때면 저는 현관에서 배웅을 합니다. 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구두의 흠집을 무심코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 딸은 지금쯤 지옥 속에서 울고 있었겠죠. 어머니의 직감이란 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구명조끼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웃고 있지만 눈이 슬픈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겉보기엔 완벽한데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관심 가지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일째, 저는 알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저를 벌주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더 확실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나갔고 제 SNS 계정도 차단했습니다. 친구 정희가 며느리 인스타그램 캡처를 보내줬는데 닭칼국수 사진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나이 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랑을 핑계로 자식 짐 되지 말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도 짓나 봅니다. 이거 완전 너 들으라고 쓴 거네. 정의가 길길이 뛰었지만 저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뺨을 여러 대 맞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해지는 법이니까요. 그저 내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조카 결혼식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먼 친척이 다가오더군요. 미숙 씨, 아들 이번에 분당에 집 산다며? 그 집 좋더라. 계약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사기로 했어. 어머, 왜? 대출이 안 나왔어? 요즘 부모가 보증 안 서주면 힘들다던데.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더 있다가 사겠다고 하네. 아유, 그렇구나. 그래도 미숙 씨가 능력되니까 좀 도와주지. 젊은 애들 불쌍하잖아. 그날 밥상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의문, 추측, 그리고 묘한 동정. 마치 제가 보증을 안 서준 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슈퍼에 갔다가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 502호 여자, 겉보기엔 멀쩡한데 독하대. 아들이 그렇게 효자였는데 요새 발길 뚝 끊었잖아. 오죽 섭섭했으면 그랬겠어. 돈 좀 쥐고 있다고 유세 떠나봐. 저는 못 들은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유 사는 건 내일로 미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빴습니다. 내과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몸이 아니라 마음 문제라고, 화병이라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삶이 힘든 건
살 만큼 살아서가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아서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혼자일 때 오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등질 때 찾아옵니다. 유언장 쓸 거야. 어느 날 아침 콩나물을 다듬으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말고 신탁투라스를 해. 그게 나아. 뭐가 다른데? 유언은 죽고 나서 주는 거고 신탁은 살아서 내 목숨 줄 지키는 거야. 정희는 역시 똑똑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우리 같은 노인들 가족 리스크 관리해주는 전문이야. 대신 각오해. 거긴 감정 빼고 법대로만 하는 곳이야. 차라리 잘 됐다. 감정 따위 이제 지긋지긋해. 변호사 사무실은 여의도 빌딩 숲에 있었습니다. 가사 전문 최 변호사. 40대 중반의 최 변호사는 뿔테 안경을 쓴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더니 딱 잘라 말하더군요. 김미숙님, 흔한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 고령 여성들이 부동산은 있는데 법적 방패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명의신탁이나 담보 제공으로 재산을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채무는 별개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형식적이라고 하더군요. 은행도 꼼꼼히 안 볼 거라고. 은행이 보는 건 모성애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연대보증 거부의사 표시 및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설정. 둘째, 유언대용 신탁 설정.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수익권 거주 및 임대료는 본인이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드님이 아무리 떼를 써도 법적으로 어머님 맘대로 담보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살 수도 있고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가니 자녀들이 함부로 대출 끼고 손댈 수 없는 거죠. 민준이가 알게 될까요? 변호사가 저를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알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자식하고 애상하지 아니하고.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자식이 당신한테 보증 서달라고 할 때는 당신 감정 생각했습니까?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법적 절차였지만 아들의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찍으세요. 그래야 발 뻗고 잡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힘주어 날인했습니다. 3일 후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겠다고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폼이 대충 화해하고 다시 본론을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엔 저희가 좀 예민했어요. 다시 상해 좀 드리고 싶어서. 민준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탁자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나 신탁 설정했다. 네. 이 집, 이제 내 명의지만 권리는 신탁회사에 넘어갔어. 법적으로 대출담보 설정 불가능해.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아들이 멍해지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나는 나를 지키려고 자물쇠를 채운 것뿐이다. 문을 먼저 부수려고 한 건 너희들이야.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진짜 월세 살아야 해요. 애는 어떡하고요? 나도 묻고 싶구나. 너희 애는 어떡할 거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진짜 그 집을 샀다가 대출 못 갚으면 그때는 나 원망할 거니? 나는 너희의 보험이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8년 차 엄마의 껍질을 깨고 나온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케이크를 도로 들고 나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슬프지 않아. 슬프지. 하지만 흐지부지 기대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단 선 긋고 슬픈 게 낫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했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진 않더군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구한 거라고. 그날 밤 10시 반,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속 시원하세요. 비꼬는 말투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집 날아갔어요. 대출 부결됐고 계약금도 떼일 판이에요. 지은이는 못 살겠다고 친정 간대요. 우리가 이 꼴 난 거 다 엄마가 그깟 서명 하나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침대 헤드에 기대었습니다. 전화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니. 엄마한테 알려주려고요. 엄마가 이겼다고요. 엄마는 그 잘난 집도 지키고 노후 자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을 잃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금 겪는 불행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감당하마. 근데 하나만 묻자. 내가 서명해줬으면 넌 평생 나한테 감사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걸 요구했을까? 아들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엄마 진짜 독하시네. 후회하지 마세요. 저 이제 진짜 안 찾아가요. 그래? 네가 네 아이 책임지고 네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엄마는 아들 없는 거예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릴 때 넘어진 민준이, 상장 받아온 민준이, 결혼 전날 절하던 민준이, 그 모든 기억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10초를 망설이다가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 목록에 들어가니 모든 게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듯 우리 관계의 한 챕터가 닫혔습니다. 밉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손자 자랑을 하고 누구는 며느리 흉을 봅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평생 계약이라 해도 일방적인 희생조항은 수정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네 도피처가 아니다. 나는 나다. 저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실버 쉐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해 은퇴한 여성 5명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제 방은 2층이고 창문을 열면 산이 보입니다. 공용 주방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거실에서 수다를 떱니다. 옆방에 사는 최할머니는 전직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이사 온 첫날 따뜻한 닭죽을 끓여주셨습니다. 혼자 짐 정리하느라 힘들었죠. 이거 먹고 해요. 그 죽을 먹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못 받아본 위로를 생판 남에게 받다니요. 저는 요즘 구청 문화센터에서 노년기 금융주권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처음엔 대타로 갔는데 반응이 좋아 정식 강사가 됐습니다. 강의 때 저는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자식에게 준 돈 리스트 vs 자식에게 받은 것 리스트.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한테 게임기 3대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모델명 틀렸다고 타박만 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자식의 책임감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다들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 쉐어하우스에서는 일요일마다 돌아가며 요리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지겨웠던 거 말고 진짜 먹고 싶었던 거 해 먹읍시다. 그래서 나온 게 이혼 기념 매운 떡볶이. 전 남편 꼴도 보기 싫어 칵테일이었습니다. 배꼽 잡고 웃었죠. 누군가 묻습니다. 아들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걔가 없어야 내가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락 안 하는 자식이 진짜 불효자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뼈골 빼먹는 자식이에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민준이 편지가 와 있더군요. 엄마, 아직 화 안 풀리신 거 알아요. 저 많이 반성했어요. 회사 잘리고 막막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작은 하청업체 들어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많이 뉘우치고 있고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훌쩍 큰 도윤이가 보행기를 타고 웃고 있는 사진. 저는 편지를 읽고 덮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 편지가 진심일 수도 있지만 또다시 엄마, 힘들어의 서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약입니다. 어제는 인사동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예전 아파트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김미숙 씨 아니세요? 왜 이사 갔어? 아, 그냥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서요. 아들은 잘 지내? 요즘 사업한다며. 네, 뭐 자기 알아서 잘 살겠죠. 아유, 무심하기는. 그래도 자식인데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룸메이트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비 오는 풍경을 봤습니다. 나 오늘 옛날 이웃 만났는데 나보고 무심한 엄마래. 옆방 최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심한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지. 우린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들도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 두 발로 서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 대출 서류에 서명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